청취자 여러분, 지난 4분기 시장 상황을 한번 딱 떠올려 보시죠. 거시경제 지표들은 막 엇갈리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시장 전체에 묘한 공포감이 감돌았잖아요. 네, 맞아요. 진짜 다들 현금 확보하느라 엄청 바빴죠. 그렇죠. 그런데 대중이 막 패닉에 빠져서 주식을 던질 때 다니엘 로브, 빌 에크먼, 스탠리 드루켄밀러 같은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들은 아주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완전히 반대로 움직였죠? 네, 그들은 시장이 오해하고 있는 특정 거대 기업 기술 세 곳에 진짜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거든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아주 공격적으로 매집했던 이 주식들이 엄청난 실적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현재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오히려 4분기보다 더 저렴해진 상태로 거래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한번 파헤쳐 볼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히 이들이 어떤 주식을 샀는지가 아니라 거시경제의 그 수많은 노이즈 속에서 그들이 꿰뚫어본 이 기업들의 본질적인 메커니즘이 대체 무엇인지 아주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그 메커니즘에 딱 집중하는 것이 오늘 심층 분석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기 트레이더들은 매일 바뀌는 경제 지표나 금리 인하 기대감 같은 외부 요인에 베팅하잖아요. 네, 그렇죠. 맨날 뉴스에 일희일비하고. 하지만 수조 원의 자금을 굴리는 아주 긴 안목의 투자자들은 철저하게 기업의 잉여 현금 흐름 창출 능력, 그리고 그 구조적인 해자에 베팅하거든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시장의 위험 감수 성향이 팍 위축되어서 이 기업들의 주가가 막 짓눌려 있는 동안에도 이 기업들이 속한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와 실제 돈을 벌어들이는 구조적 우위는 전혀 단 하나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단기적인 가격 변동이라는 노이즈를 싹 걷어내고 나면 그 아래에서 진짜 엄청난 속도로 돌아가고 있는 펀더멘털이라는 거대한 톱니바퀴가 보인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기업부터 바로 보죠. 인공지능 시대의 하드웨어 인프라를 지배하고 있는 엔비디아입니다. 현재 주가가 183달러, 184달러 부근으로 반등하긴 했지만 이들이 창출해낼 그 미래 이익을 고려하면 여전히 4분기보다는 저렴한 구간에 있거든요. 네, 서드포인트의 다니엘 로브가 4분기 아주 대규모 매수를 진행했죠. 맞아요. 사실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엔비디아가 AI 트렌드의 최대 수혜주라는 걸 모르는 분은 진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다들 아는 엄청난 호재라면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잖아요. 네, 그게 바로 전형적인 밸류에이션의 함정입니다. 주가가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비싸다는 약간 심리적 저항감 같은 거죠. 하지만 실제 숫자를 뜯어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숫자가 어떻게 다른가요? 엔비디아의 선행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향후 12개월 동안 예상되는 순이익 대비 주가 수준이 현재 21.2배에 불과하거든요. 21배요? 생각보다 낮네요. 그렇죠. 월스트리트가 올해 엔비디아의 매출이 무려 71%나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71% 성장하는 기업에 20배 초반의 멀티플이 부여된다는 건 역사적으로 봐도 진짜 극심한 저평가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 부분에 조금 딴지를 걸어볼게요. 선행 PER이라는 건 결국 예상치에 기반한 거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같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올해 데이터 센터에 막대한 자본 지출을 하겠다고 발표하긴 했는데 만약에 AI 서비스에서 기대만큼 수익이 안 나서 이 빅테크들이 내년에 갑자기 서버 구축을 확 중단해버리면요. 그럼 그 예상 실적은 그냥 완전 신기루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사실 바로 그 질문이 다니엘 로브 같은 투자자들이 가장 깊게 파고든 지점일 겁니다.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엔비디아 칩 구매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강제된 인프라 세금에 가깝습니다. 생존을 위한 세금이라 표현이 무시무시하네요. 진짜 그렇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AI 인프라 구축 경쟁에서 뒤처졌을 때 감당해야 할 비용이 과잉 투자로 인한 비용보다 기하급수적으로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구글이나 메타 입장에서 당장 생성형 AI로 무슨 수십억 달러의 직접적인 흑자를 내지 못하더라도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아서 검색 시장이나 광고 타겟팅 시장의 주도권을 뺏겨버리면 그건 기업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문제니까요. 그러니까 이 투자는 공격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방어를 위한 필수 생존 비용이라는 거군요. 안 사면 죽는 거다. 맞아요. 안 사면 그냥 도태되는 거죠. 근데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좀 남습니다. 칩 수요가 계속된다고 쳐도 AMD 같은 경쟁사들이 계속 무섭게 추격하고 있고 또 빅테크들도 요새 자체 칩을 막 만들고 있잖아요. 엔비디아의 이 압도적인 지배력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바로 거기서 우리가 엔비디아의 진짜 해자를 이해해야 합니다.
대중은 보통 엔비디아를 그냥 하드웨어 칩 설계 회사로만 생각하잖아요. 보통 그렇죠. 반도체 회사. 네. 하지만 억만장자들은 엔비디아를 거대한 소프트웨어 생태계로 봅니다. 엔비디아가 무려 20년 가까이 구축해온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그 핵심이거든요. 전 세계 거의 모든 AI 개발자들은 이미 쿠다 환경에서 코드를 짜는데 완벽하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생태계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쿠다는 전 세계 비즈니스 무대에서 쓰이는 영어와 같습니다. 아, 영어. 전 세계 공용어 같은 거군요. 네, 만약에 누군가 영어보다 문법이 훨씬 효율적이고 배우기 쉬운 아주 새로운 언어를 발명했다고 칩시다. 그게 아무리 훌륭해도 당장 내일부터 전 세계 모든 기업이 그 새로운 언어로 계약서를 쓰고 회의를 할 수 있을까요? 아, 절대 불가능하죠. 다시 다 배워야 하는데. 그렇죠. 다른 칩 제조사가 엔비디아의 하드웨어 성능을 일부 따라잡는다 하더라도 수백 명의 개발자가 수십 년간 쌓아온 쿠다 기반의 코드와 라이브러리를 하루아침에 다른 플랫폼으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스위칭 코스트, 즉 전환 비용이 천문학적이기 때문이죠. 와, 그렇구나. 다니엘 로브는 단순히 그 칩이라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이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생태계의 락인 효과에 베팅한 겁니다. 와, 완벽하게 이해가 되네요. 단순히 금광에서 제일 좋은 곡괭이를 파는 게 아니라 곡괭이를 쥐는 방법 자체를 자기들의 규격으로 아예 통일해버린 거군요. 정확합니다. 비유가 아주 좋네요. 그래서 성장은 그렇게 가파른데 밸류에이션은 오히려 20배 초반으로 낮아지는 기현상이 발생한 거고요. 자, 그럼 자연스럽게 두 번째 기업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엔비디아의 그 비싼 칩을 가장 열성적으로 쓸어 담고 있는 빅테크 중 하나죠. 네, 메타 플랫폼즈죠. 맞습니다. 메탈 플랫폼스. 퍼싱 스퀘어의 빌 에크맨이 4분기에 거의 20억 달러어치, 그러니까 자기 전체 포트폴리오의 11% 이상을 이 메타 한 종목에 쏟아부었습니다. 현재 주가가 한 628달러 선이죠. 자, 청취자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메타의 본업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 나오는 광고 수익이잖아요. 그렇죠. 캐시카우죠. 근데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지는데요. 시작에서는 항상 그 마크 주커버그가 메타버스나 가상현실 같은 불확실한 미래에 매년 수십조 원을 불태운다. 막 돈 먹는 하마다. 이렇게 비판해 왔잖아요. 비레크맨은 대체 왜 이런 엄청난 리스크를 짊어지면서까지 메타를 포트폴리오의 11%나 채운 걸까요? 그건 투자자들이 메타의 그 어마어마한 비용 지출에만 시선을 뺏겨서 그 이면에서 아주 조용히 진행된 엄청난 체질 개선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메타는 과거 애플의 앱 추적 투명성 정책, 그러니까 ATT 때문에 진짜 심각한 위기를 겪었거든요. 아, 기억나요. 그때 아이폰 유저들이 개인정보 추적 거부 버튼 누르면서 메타의 가장 큰 무기였던 정밀한 광고 타겟팅이 완전히 장림신세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메타 주가가 정말 반토막을 넘어서 폭락했었죠. 광고주들이 더 이상 예전 같은 광고율이 안 나온다면서 예산을 막 줄였고요. 진짜 메타 망하는 거 아니냐 하는 소리까지 나왔었죠. 정확합니다. 그런데 메타가 그 위기를 도대체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 메커니즘을 봐야 합니다. 메타는 앞서 말한 그 엔비디아의 최신 칩들을 수조 원어치 막 사들여서 거대한 AI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일일이 직접 추적하는 대신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저의 행동을 확률적으로 예측하는 아주 거대한 AI 모델을 만들어버린 거죠. 아, 그러니까 과거에는 유저가 어떤 신발 쇼핑몰을 방문했는지를 막 뒤졸졸 따라다니며 확인했다면 이제는 직접 보지 않아도 수많은 패턴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쫙 분석해서 이 유저는 지금 신발을 살 확률이 99%다. 이렇게 그냥 예측해버린다는 거군요. 와, 네, 그겁니다. AI를 통해서 광고 타겟팅의 효율을 예전 수준, 아니 오히려 그 이상으로 복구해버린 거죠.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지난 4분기 메타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4%나 상승해서 60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600억 달러요? 한 분기 매출이? 네, 이 거대한 덩치의 기업이 24%나 성장했다는 건 광고주들이 메타의 플랫폼에서 돈을 쓰면 쓸수록 그 이상의 엄청난 수익을 얻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600억 달러 매출의 24% 성장. 와, 진짜 소름 돋는 숫자네요. 근데 여기서 드는 의문점 하나가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여전히 돈을 엄청나게 까먹고 있잖아요. 아무리 본업인 광고 엔진이 AI로 막 터보차저를 달았다고 해도 그 밑빠진 독의 물붓기식 지출은 결국 펀더멘털을 훼손하는 거 아닌가요? 에크먼의 계산은 약간 다릅니다. 현재 메타의 선행 PER은 19배 수준이거든요. 만약에 메타가 내일 당장 그 리얼리티 랩스, 즉 메타버스 부서의 문을 아예 닫아버리고 투자를 중단한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오, 흥미로운 가정이네요. 그러면 그 부서에서 발생하던 연간 100억 달러 이상의 엄청난 적자가 순식간에 사라지면서 회사 전체의 순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즉, 현재의 19배라는 멀티플은 메타버스가 완전히 실패해서 돈만 싹 날린다는 그 최악의 시나리오가 이미 시장 가격에 다 반영되어 있는 아주 보수적인 수치라는 거죠. 와, 머리를 한 대 꽉 맞은 것 같네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도 현재 본업이 만들어내는 그 잉여 현금 흐름 창출 능력을 고려하면 절대 비싼 가격이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죠. 오히려 메타버스가 조금이라도 성과를 내거나 아니면 최근에 내놓은 그 오픈소스 AI 모델인 라마 생태계가 막 터져준다면 그건 덤으로 얻는 엄청난 업사이드가 되는 거고요. 정확히 바로 그 지점입니다. 잃을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얻을 것은 사실상 무한한 아주 비대칭적인 위험보상 비율을 가진 완벽한 진입 시점이었던 셈이죠. 흥미진진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엔비디아라는 하드웨어 세국 그리고 메타라는 디지털 부동산의 지배자를 쭉 거쳐왔습니다. 이번엔 좀 다릅니다. 디지털 인프라와 현실 세계의 물리적 인프라, 이 양쪽을 모두 꽉 틀어쥐고 있는 제국, 바로 아마존으로 가보죠. 네, 아마존 정말 대단한 기업이죠. 현재 주가가 한 233달러 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빌 에크먼과 스탠리 드루켄밀러 이 두 거장이 4분기에 동시에 진입했거든요. 근데 제가 수치를 보다가 진짜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어요. 어떤 건가요? 에크먼이 4분기에 아마존 주식 380만 주를 샀는데 어떤 자료에 이게 현재가 기준으로 약 7,500억 달러 규모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7,500억 달러요? 그거 계산이 좀 많이 이상한데요. 제 산소 실력이 막 엄청난 건 아닌데 380만 주에 233달러를 곱하면 대략 8억 8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조 2천억 원 정도거든요. 7,500억 달러면 거의 아마존을 통째로 사버릴 기세네요. 아마 원문 자료에 황당한 오타가 있었던 모양이네요. 네, 오타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숫자의 오류를 걷어내고 딱 봐도 거의 1조 원에 달하는 돈을 아마존이라는 성숙한 기업에 베팅했다는 건 진짜 엄청난 확신이잖아요. 솔직히 아마존, 이제 이코머스 시장에서는 성장할 만큼 성장한 완전 성숙기 기업 아닌가요? 요새 테무나 쉬인 같은 중국발 저가 이커머스의 공격도 엄청 매섭고요. 왜 굳이 지금 아마존일까요? 억만장자들이 아마존을 보는 관점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쇼핑몰이 절대 아닙니다. 아마존의 진짜 가치는 경쟁사들이 감히 복제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그 물리적 네트워크의 밀도, 그리고 클라우드 전환의 스위칭 코스트에 있거든요. 물리적 밀도와 디지털 스위칭 코스트. 네, 먼저 물리적인 물류 시스템을 한번 보죠. 아마존의 배송망은 단순히 막 트럭을 엄청 많이 가진 게 아닙니다. 국가 전체의 혈관처럼 쫙 퍼져 있는 거대한 풀필먼트 센터와 아주 말단 모세혈관에 해당하는 라스트 마일 배송망의 완벽한 결합이거든요. 라스트 마일 배송망이요? 그거 우리 집 문 앞까지 딱 가져다주는 그 마지막 단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커머스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들고 정말 까다로운 구간이 바로 그 라스트 마일입니다. 아마존은 수십 년간 천문학적인 적자를 감수하면서 이 물류망의 밀도를 극대화해버렸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한 블럭에 배달해야 할 박스가 딱 1개일 때와 100개일 때의 배달 단가는 정말 천지 차이거든요. 묶음 배송처럼 한 번에 싹 돌리면 되니까요. 그렇죠. 아마존의 AI 라우팅 알고리즘과 압도적인 물동량 밀도는 배송권 단가를 아예 극한으로 낮춰버렸습니다. 테무나 쉬인이 아무리 물건을 싸게 팔아도 오늘 밤에 주문한 칫솔을 내일 새벽에 문 앞에 딱 갖다 놓는 이 거대한 물리적 혈관 시스템을 자기들이 직접 구축할 수는 없습니다. 진입장벽 자체가 아예 급이 다릅니다. 단순히 빠르다는 게 아니라 그 밀도를 통한 압도적인 비용 우위군요. 스타트업이 돈을 모아서 트럭 몇 대 살 수는 있어도 그 거대한 전국적 물류센터와 AI가 초단위로 계산해내는 극강의 효율적 동산을 하루아침에 만들 수는 절대 없으니까요. 네, 불가능하죠. 그럼 또 다른 무기, 그 디지털 무기인 클라우드 컴퓨팅 부문, AWS는 어떤가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나 구글 클라우드가 요즘 엄청나게 맹추격하고 있잖아요. AWS의 방어력이 역시 사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탄탄합니다. AWS는 그냥 인터넷의 운영체제나 다름없거든요. 넷플릭스, 디즈니, 에어비앤비 같은
이런 거대한 플랫폼들이 전부 다 AWS 위에서 돌아갑니다. 와, 이름만 들어도 엄청나네요. 기업 입장에서 클라우드 제공자를 바꾼다는 건 단순히 내 컴퓨터를 다른 걸로 바꾸는 게 아닙니다. 건물의 뼈대와 배관 시스템 전체를 뜯어고치는 것과 같죠. 수년의 시간과 수백만 달러의 막대한 마이그레이션 비용이 들어갑니다.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엔비디아의 쿠다 생태계에서 개발자들이 못 빠져나가는 거랑 완전 비슷한 이치네요. 강력한 락인 효과. 정확합니다. 게다가 지금은 거의 모든 기업이 어떻게든 AI를 도입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하지만 모든 기업이 수십조 원을 들여서 자기들만의 자체 데이터 센터를 지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돈이 어디 있겠어요? 결국 그들은 AWS의 클라우드를 빌려 써야만 합니다. 엔비디아가 하드웨어의 곡괭이를 열심히 판다면 아마존은 그 곡괭이를 쓸 수 있는 아주 안전한 작업장과 인프라 전체를 전 세계 기업들에게 임대해주고 있는 셈이죠. 디지털 세계에서는 빠져나갈 수 없는 클라우드 인프라로 전 세계 기업들에게 꼬박꼬박 통행세를 거두고 있다. 이게 바로 에크먼과 드루켄 밀러가 거시경제가 막 흔들릴 때에도 마음 아주 편하게 수천억 원을 베팅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군요. 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 사람들은 비싼 사치품 대신에 아마존에서 생필품을 사고 기술 혁명기에는 모든 기업이 AWS를 막 씁니다. 이런 완벽한 전천후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이 단기적인 시장의 공포 덕분에 약간 할인된 가격에 거래된다면 그들에게는 정말 완벽한 사냥감이었을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기술 애널리스트 키댄드루어 허리의 분석과 여러 리서치들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쭉 엮어봤는데요. 엔비디아의 압도적인 쿠다 생태계, 메타의 AI가 이끄는 광고 타겟팅의 화려한 부활, 그리고 아마존의 파괴 불가능한 물리적 디지털 인프라 밀도, 이 세 기업의 공통점은 정말 명확합니다. 네, 모두 강력한 해자를 가지고 있죠. 맞아요. 주가라는 그 겉보기 가격표 뒤에 숨겨진 경쟁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거대한 해자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억만장자들은 매일 쏟아지는 뉴스 헤드라인의 공포에 막 휘둘리는 대신에 이 기계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잉여 현금 흐름을 팍팍 찍어내고 있는지 그 숫자의 펀더멘털을 제대로 본 거죠. 결국 훌륭한 투자는 시장의 노이즈와 기업의 진짜 가치를 완벽하게 분리해내는 작업이니까요. 맞습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분석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다음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실화의 공포를 이겨낼 수 있는 아주 단단한 논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오늘 분석을 바탕으로 청취자분들이 스스로 깊게 고민해 볼 만한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 던져주시죠. 이것은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세 기업을 각자의 영역에서 무적의 해자를 구축한 위대한 제국들로 묘사했습니다. 하드웨어의 엔비디아, 소셜과 광고의 메타, 클라우드와 물류의 아마존. 네, 절대 안 무너질 것 같은 제국들이죠. 그런데요, 과연 이들의 평화가 영원할까요? 현재 메타는 자신만의 강력한 오픈소스 AI 모델인 라마를 아예 무료로 풀어버리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이 주도하는 유료 클라우드 생태계를 엄청나게 교란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반대로 아마존은 자신들의 클라우드 안에서 엔비디아 칩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트레이니움 같은 자체 AI 반도체를 진짜 미친 듯이 개발하고 있죠.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 이 세 거인들이 각자의 영토를 벗어나서 서로의 캐시카우를 직접적으로 타격하는 날이 본격적으로 온다면 억만장자들의 이 완벽해 보이는 배팅은 결국 서로를 갉아먹는 치킨 게임으로 변하지 않을까요? 와, 각자의 왕좌에 앉아있던 거인들이 이제 서로의 목을 노리고 전면전을 벌이는 미래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클라우드에 그 단단했던 경계가 막 무너지는 전장에서는 과연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지 정말 소름 돋는 질문이네요. 진짜 한치 앞을 모르는 시장이죠. 여러분도 오늘 밤 이 거대한 제국들의 끔찍하고도 흥미로운 충돌 시나리오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번 새로운 관점을 던져주는 이 시장이 그래서 참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 파헤쳐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심층 분석에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